시즌2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세월호입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3개월의 20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세월 아카이브.org로 지금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구조를 요청하면서 119나 122에 전화를 걸었던 내역이랑 해경들끼리 이제 TRS 통신을 하는 내용들, 그리고 각종 보고서를 지금 올려놓고 있고, 이제 과거에 재판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재판이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뭐 흔히 아는 거는 뭐 선원, 선장 재판, 뭐 그리고 1, 2, 3정 재판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한 20여 개 정도 재판이 이루어졌었는데, 누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를 좀 정리해서 이제 아카이브 작업을 이제 또 빠띠라고 이제 그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9 상황실입니다. 살려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119 상황실. 연덕이 배가 침몰되는 것 같아요. 배가 침몰해요? 여기 제주도 가고 있었는데, 예. 여기 지금 배가 발생해서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잠깐만요. 자, 지금 타고 계신 배가 침몰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배가 침몰한다는 소리예요? 배가 조금 배가요. 여보세요? 네?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한다는 소리예요? 네. 잠깐만요. 제가 해경으로 바로 연결을 해드릴게요. 저 배 이름이 뭐예요, 혹시? 선생님 바꿔드릴까요? 예, 선생님 좀 바꿔줘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기 배가요. 침몰했어요. 배가 침몰했어요. 배 이름이 뭐예요, 혹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배 이름이 뭐예요? 제가 해경으로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지금 예? 사주기를 맞아서 한겨레 21에서 준비한 기사는 304개 별들의 꿈인데요. 제목은 최순실의 비선라인 해경 해체도 주물른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해경 정보 보고서를 입수하고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바탕으로 이제 기사를 작성을 한 건데요. 실제 2014년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해경 해체 선언을 하잖아요.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수사권이었어요. 해경의 이제 수사권을, 과거 해경의 수사권을 그러면 해양안전본부가 가져가냐, 아니면 이거를 뭐 해군이 가져가냐, 아니면 경찰에 넘기냐, 뭐 이런. 수사권이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수사권이 실제로 강제로 무언가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기구들은 다 수사권을 유지하고 싶죠. 공권력의 상징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이게 아주 오랫동안 이거를 수사권을 이제 좀 가지기 위해서 기관 입장에서는 또 좀 쌓아왔던 또 과정이 있었던 거고, 해경 역시도 이제 수사권을 잃으면 사실상 뭔가 강제력이 없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진 그 이영선 행정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와대 제2부속실에 이영선 행정관이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해경에 이 수사권을 존치시킬 수 있는 내용의 대통령 보고서를 작성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편의상 기혁씨라고 부를게요. 기혁씨가 해경에 연락을 해서 이제 내가 이런 보고서를 써야 하니 이런저런 자료 협조를 부탁을 한다라는 이 일련의 과정을 담은 해경 정보 보고서가 입수가 돼서, 그때 당시 최순실의 비선라인의 핵심이라고 꼽혔던 제2부속실이 해경 해체와 해경 해체 후속 작업에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관여를 했다라는. 당시 해경 해체 굉장히 뜬금없었고, 해경 해체가 누구 주도에 어떤 기획으로 나온 거냐라는 거에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 의혹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2부속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영부인의 의전을 담당하는 게 보통 기관 그 역할인데, 이 부속실에 있는 이영선의 주도로 민간인이 보고서 작업을 해서 VIP한테 보고가 돼서 그 해경이 해체됐다. 이거는 그 세월호 7시간 당일날 5인 회의가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는, 그게 사실상의 국무회의 기능을 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로 말하자면 이렇게 정부의 조직이나 공적인 제도를 뭐 해체하고
뭐 그때 고심 끝에 해체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구의 고심인지, 이 그 고심을 누구의 이용선이 했다. 고심이었는지. 예, 이런 거죠. 제2부속실이랑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보통 뭐 시민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참여정부 때 제2부속실장을 했던 이제 그 이은희 부속실장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여쭤봤더니 뭐요?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부속실에 제2부속실에서 어떤 특정한 정부 부처의 어떤 이후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자체 보고서를 써가지고 뭔가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속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리고 이 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좋다 그러면 이걸 소통 창구로 쓰자라고 해서 비공식적인 민원 처리를 쓰는, 특히나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민원이 올라왔을 때 거기서 그 민원을 결정하는 이 소통 창구로 쓴 거예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이제 그 민원을 맞습니다. 받아서. 예, 그것을 주로 처리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려운 해경. 그렇죠. 안봉근 이부속 비서관이에요.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이부속실의 이영선 행정관이 해경의 수사권을 이야기하는 게 영 맥락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봉근 실장이 뭘로 유명했냐면 경찰의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특히나 이 수사권, 그러니까 공권력과 관련된 사람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속실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 경찰들, 특히나 수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히 뜬금없는 일이 아니었다. 또 비공식적인 민원 처리라고는 했지만 그게 비공식이 아니라 비선 민원 처리였다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영선 행정관의 지인이라고 나오신 분들, 그때 당시에 이제 민간인이셨는데 지금도 민간단체도 일하고 계신데, 일단 이분은 저런 보고서 작성한 적이 없다. 뭐 그래서 답답하다. 그러면 아니 해경이 그러면 이영선 행정관과 기억 씨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막 이런 보고서를 막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보고서를 쓰는 이런 간 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고 나도 영문을 모르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건너 이제 이영선 행정관의 이야기 입장 들어봤을 때도 이제 어쨌든 본인들은 부인을 하고 있으신 상황이고요. 해경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민간인에게 협조를 해줬는지. 확인이 돼도 안 된다 이러겠죠? 확인 안 되겠죠. 안 돼. 믿습니다, 저는. 저는 되게 착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믿습니다. 형 아예 아니에요. 착한 20대이기 때문에 네. 믿고요. 40대 아닌가요? 근데 어쨌든 이 보고서가 아무런 연유 없이 어쨌든 정보 보고서는 사실 이게 특히나 이런 청와대 관련된 내용을 허위로 막 작성을 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건 허위로 작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직 청와대의 어떤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거의 경을 칠 일이기 때문에 해경이 저게 공식 라인으로 확인 안 된다면 해경 내에도 비선 라인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영선 행정관의 새로운 모습이 또 등장한 거기도 해요. 우리는 이제 이영선 행정관이 이렇게 닦아서 건네는 모습만 생각을 하고 그 최순실 씨가 들어올 때 픽업을 해서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에서 실물을 봤다는 얘기죠. 이 장면이 핸드폰 닦는 장면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이제 되게 낮춰보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심부름꾼처럼. 근데 원래는 이분이 이제 경호학 전공을 하셨고 유도. 경호학과를 이제 교수도 하고 이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경호학계에서는 가장 최고봉이 청와대 이제 경호실이니까. 이영선 씨가 유도 선수로도 굉장히 유망주였어갖고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유도 선수들과도 친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는 거의 전설적인 선배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휴대폰 닦는 것만 생각하고 뭔가 그냥 뭐 심부름하는 이미지인데, 제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이영선 씨를 한번 만나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그 유도 금메달리스트를 만났는데 이영선 씨의 절친한 후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영선한테 전화 한번 넣는 것도 되게 어려워. 상황도 또 네, 이렇게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영선이 있었던 이 부속실 행정관, 그러니까 이 부속실에는 윤전추 행정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왜 안 하네. 근데 그 윤전추 행정관이 제2부속실에 있었던 걸 밝혀낸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와. 그게 아니고요.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 하려고 했었죠. 이제 윤전추 얘기 나오니까 또 하나 실패가 하나 생각나는데, 윤전추가 3급이었잖아요. 근데 한 명 더. 5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 5급을 또 찾으러. 뭐 어떤 5급인지 얘기하지. 헬스 트레이너로 5급.
5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전추가 3급은 높잖아요. 그러니까 윤전추는 예를 들면 대통령만 상대를 하든지 뭐 미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말고 윤전추가 데려고 간 5급 트레이너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또 제가 강남 휘트니스를 또 헤맨 적이 있었죠. 근데 저는 늘 7시간 얘기를 할 때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검찰 발표에도 오전이 안 풀렸잖아요. 오전 안 풀리고 중간에 4시간 당. 네. 그리고 그 이영선, 최순실, 이부속실은 최순실 라인이에요. 이영선, 윤전추, 이부속실은 최순실 라인이라고 한다면 이 3명, 문고리 3인방의 대부가 있잖아요. 이 정윤회 선생님과 관련된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정윤회 선생님이 여전히 세월호 7시간에 좀 숨은 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뒤 실패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병헌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던데? 유병헌 진짜 죽었냐고? 예. 유병헌의 사인과 관련돼서는 거의 그 조이팔 수준이에요. 조이팔은 사망 사실을 못 믿는 거고, 그렇죠. 사망 조이팔은- 사실을 못 믿는 거고, 뭐 그렇죠. 예. 여기는 사인을 못 믿는 거고, 이유, 죽은 이유. 좋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있다. 다만 사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진짜 죽었느냐라고 의심하는 저는 사람도 꽤 많아요. 네. 그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막 제보도 해와요. 막 뉴욕에서 봤다더라, LA에서 봤다더라, 시애틀에 그런 얘기하면 있다더라. 앞에 인터뷰했던 정나은 교수님한테 혼난다니까. 여전히 그렇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유병헌의 죽음이 여전히 미스테리다. 한겨레 21이 이 정한봉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그 인천지검의 수사보고 유병헌 의심 변사체의 유병헌 동일인 여부 확인 및 변사체에 대한 부검 감정서, 시체 검안서 사본 첨부 보고를 입수를 했죠.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당시에 매실밭이었나요? 그렇죠. 매실밭에서 발견이 되고 그 뒤에 이제 국가수로 이제 넘어갔는데 원래 살에서 이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DNA 감정을 하면 금방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뼈에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대퇴 시간이 그렇죠. 예. 되게 오래 걸렸고 이 이제 주검이 유병헌 씨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었던 사항이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참 뒤에 이제 DNA가 일치한다. 라는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부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검안을 하고 이제 부검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두 차례 정도 이제 부검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뼈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렇게 치면은 이제 뭐 가령 독극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니면은 뭐 지병 때문에 갑자기 심해졌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거를 확인할 만한 장기가 이제 부패가 돼서 소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장기를 통해서 독극물 검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과 사항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이 사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 뭐 독극물일 수도 있고 자연사일 수도 있고 병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아니면 저체온증 얘기도 그때 당시에 나왔었는데 죽음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밝히기는 현재 수준에서 어렵다라는 결론이 부검감정서에 이제 나와 있던 핵심이죠. 유병헌 전 회장의 죽음을 확인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죠. 기독교 복음 침례회하고 이 수사기관은 달라요. 수사기관에서는 유전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근데 구원파에서는 이 보철을 치료한 그 당사자가 구원파의 관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원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수에서는 5단계 정도 거친다고 그렇죠. 얘기하는데 뭐 당연히 치안 기록도 있고 이제 유전자도 있고 일단 그 유전자 가장 이제 먼저 확인이 된 거고 사실 유병헌 회장님이 아시다시피 그 금수원 지하에 있는 그 치과 시설에서만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담당 치과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도 구원파는 안 믿었죠. 이 네. 유병헌 회장이 사망을 했다는 사실 안 믿었는데 그 치과 의사가 직접 여기 와서 자기가 한 보철이 맞다. 그렇게 확인을 해서 이제 그거는 클리어가 된 상황. 그러니까 유병헌 미스테리의 핵심은 저는 이것 역시 박근혜 정부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나 예를 들면 그 참사에 대한 애도보다는 유병헌 덮어씌우기로 국면을 몰아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검경이 한 달 넘게 유병헌을 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언론이 다 유병헌이 완전 신출 규모를 도주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묘사를 하는 국면들이 한 달간 진행됐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잔상 속에는 유병헌이 그렇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모든 참사의 책임이 유병헌에게 있는데 유병헌이 그리고 막 검경을 다 따돌리고 그렇게 막 구원파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조직이어서 도망을 다녔는데 매실밭에서 그렇게 발견됐는데 그때 날씨도 따뜻할 때였는데 경찰이 처음에 저체온증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바로 이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이후에 유병원의 죽음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엔 저는 그때 당시에 유병원을 둘러싼 공권력의 실패가 그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유병원이 그렇게 죽어버린 게 뭐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렇게까지 큰 일을 벌인 분이 어떻게 저렇게 허망하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사건 초기부터 이 모든 책임이 유병원에게 있다라는 방식으로 다 몰아세우면서 사실 그리고 되게 이게 자극적인 소재들이잖아요. 이게 엄청 자극적인 소재들이니까 기사 소스들도 많은 거예요. 뭐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뭐 특히나 종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하다못해 이제 뼈 없는 치킨이 아니니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뭐 되게 이렇게 이슈가 돼버리는 그런 뭐 도주 중 뭘 먹었는지까지 예. 그렇게 된 거죠. 뭐. 어쨌거나 그래서 유 회장이 그 마지막에 남긴 메모가 있어요. 마지막에 남긴 메모가 언제 남긴 메모냐면 5월 25일이 마지막으로 유병원의 행적이 드러나는 날인데 5월 25일 날 밤에 순천에 있는 별장에서 검찰이 일단 5월 25일 압수수색을 한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숨어있다가 피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한 달 사이에 쓰여진 메모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쓰여진 메모라고 알려져는 있는데요. 유 전 회장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자기 기록을 남겨요.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글씨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거울에 비치면서 읽으면 알 수 있게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 거꾸로 쓰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조금 기이한 느낌이 있어요. 왜 기이한 느낌이냐면 이 보면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모르게 암호로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굳이 저렇게 쓸까? 본인의 권위를 드러내는 방식인지 아니면 자기 어떤 생각을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스타일인지 내가 쓴 거다라는 거를 확증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 이건 유병원이다. 그 이 집단에서는 종교 지도자니까. 흉내내긴 조금 어려운 자기만의 어떤 필체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발견이 됐고요. 이전에 시사인에서 썼던 걸 보면은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막 그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론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검찰이 자기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롱, 이런 감정적인 것이 있었다면 이번에 한겨레 21에 쓴 메모를 보면 구체적인 지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제약은 세모와 라이벌 관계의 회사일 뿐이다. 김혜경은 오래전 여의도 바지선에 있을 때 세모연구소 직원으로 약사였기에 스ኳ렌 개발로 거들었었고 정식 비서는 아니었다. 오랫동안 권명도 박사 가 회장 비서였다. 자기가 회장인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혹 내 근처에 얼씬거린 것은 상품 개발에 아이디어를 물어온 적은 있어도 어떤 연결도 없음. 이렇게 얘기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에 대해 법적 대응이 꼭 필요할 것임. 이게 실제로 이게 사실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마지막 메모에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증거를 못 댈 인물들을 무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영훼손을 비롯한 그 법적 그 언론중재이나 뭐 이렇게 명예훼손까지 엄청나게 진행을 합니다. 엄청나게 진행을 해서 그 1년 5개월 만에 기독교 복음침례에서 한 그 언론중재 조정 신청을 한 건수가 16,117건입니다. 그때 막 언론중재 사건이 막 몇 배씩 늘어나고 해서 가면 저도 몇 번 갔었는데 하루 종일 이 기독교 침례고 이쪽은 이제 언론사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담당 변호사 한 명인가? 변호사는 한 명이고 사무장 같은 역할을 하는 분 한 분이 나와서 그 두 분은 거의 붙박이로 언론사들이 계속 교체되면서. 예.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복음 침례를 편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죠. 다만 언론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16,117건 중에 받아들여진 게 15,000건이 넘어요. 우리가 당시에 이제 딱 듣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오대양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당연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청해진 해운 김한식 사장과 소유관계 소유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닌 걸로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유병원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정부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유병원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악행들 그리고 구원파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는 집단에 대한 어떤 그 증폭된 보도들 그리고 이 유병원의 어떤 기인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어떤 소재로 활용하는 불쏘시개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언론 공작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죠. 계속적으로 이제 그거를 검경이 추동해내고, 그러니까
꽤 억울하겠죠, 유병원 입장에서. 검찰도 그랬고 언론도 그랬고 이때는 정말 할 말이 없다. 모든 걸 다 털었어요. 거의 무슨 압수수색 당하고 체포된 게 100명인가 뭐 정도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있어요. 임야법 위반인가 살림법 위반까지 여기 구원파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다 형사처벌을 한 거예요. 이제 상당수는 또 무죄가 나오고,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세월 아카이브에서 그 판결 결과를 정리한다고 하잖아요. 기소는 엄청 돼 있는데 사실 형량은 거의 무죄거나 아니면 뭐 벌금형이나 집유 정도 수준으로 구원파 쪽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되죠. 사실 그래서 그걸로도 무리한 수사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드러난 거고, 언론도 사실 책임이 많죠. 거기에 너무 주목을 해서 사실 이걸 보도하면 어쨌든 정부의 실패를 보도를 적게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 유병헌 꼭지라고 하면 뭐 궁금하셨던 게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유병헌이 진짜 백골화돼서 나타났다는데 그 기간에 그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유전자가 형 유전자를 포함해서 한 검사인데 그게 정말 사망을 한 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또 사망한 시기가 원래 추정했던 것부터 훨씬 더 앞이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 시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예 백골화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이게 살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또 저도 말씀을 말로 언어로 말할 수는 없는데, 밤에 이 부검 기록을 읽는데 조금 그러니까 이제 하반신 쪽에는 살이 어느 정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던 거고, 상반신에 이제 살이 좀 없었던 거지. 이게 모든 게 다 없어진 상태로 이제 근육이나 이제 지방 조직이 다 없어져서 아예 백골이 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뷰했던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 세월호 이제 검수도 했었고, 실제 이제 이 사건에도 유병헌 이제 그 무검 사건에도 이제 관여돼 있었던 정남원 교수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 계속 백골화 해가지고 아예 이게 피하 지방이나 모든 게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 정도 시간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사실 신원 확인이라는 게 DNA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다. 그 유병헌 회장의 유가족들이나 뭐 국가기관이나 이 이제 주검이 유병헌 회장이다라는 거에는 이론이 없어요. 그 밖에는 이론이 있긴 뭐 계속 있지만. 저는 그래서 왜 어떤 합리적 추론을 하지 않고 그냥 열어두냐면 유병헌과 관련된 것조차도 다시 재조사가 들어가면 포함이 되어서 뭐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 됐냐 뭐 이런 거는 그렇죠. 이제 뭐 알아볼 필요가 해야 있을 수 하지 있죠.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장완익 위원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세월호 7시간 이야기부터 위원장이 하셨네요. 이제 이거는 변지민 기자가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기사를 작성을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박근혜 7시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시기에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은, 그 고위직들은 뭘 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거는 박근혜 7시간의 일부분이 밝혀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중요한 거는 뭐 대통령이 정말 그럼 해외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막 해외 순방 중이었으면 그건 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못 해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구조를 맡았던 해경, 그 지시를 잘했어야 됐던 가령 청와대, 이런 곳곳에 있는 사람들은 뭘 했길래 이렇게 참사가 커졌나에 대해서 이제 조사라는 게 이제 이특조의 역할이다. 진상규명을 뭐 일기 때랑 완전히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진상규명도 진상규명인데, 세월호 이후로 한국 사회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거의 뭐 매일 했는데 과연 얼마나 달라져 있는가, 재난이나 이런 참사에 대비하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좀 접근, 이런 것들도 계속 좀 이 특조위의 역할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폭탄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직사한 사람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죽었어요. 모두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보스턴 시랑 이게 되게 오래된 대회잖아요. 모든 관계 당국이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수차례 연습을 하고, 가령 이 지역에서 환자가 생기면 어디로 이송하는지 병원까지 다 지정을 해놓고, 길이 막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통제할지를 경찰, 소방, 시, 그 뭐 대주최 측, 이 모든 것들이 다 논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거의 그 대회가 시작될 때부터 연습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송이 늦어지지도 않았고, 그게 이제 그 공무원들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무원들과 이 이제 합을 맞춰왔었던 기관 사람들의,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러냐의 질문을 해봐. 우리 아직도 훈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훈련들이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그 관계기관 협조가 있어야지 사실 급할 때 평소에 전화를 해야 급할 때 전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을
어떻게든 빠르게 만들어내는 게 사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첫 4월 16일이고 정부만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수준에서도 꼭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가 좀 시작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 같은 준비를 하자 그러면 분명히 공무원들이 그럴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지금 어떻게 미리 하냐고, 아무 일도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미세먼지 국면에서도 보면 한국 사회는 다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적으로 이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데 국가적 차원의 종합 대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지자체가 뭐 차량 운행을 중단하네 안 하네 이런 거에 미시적인 쟁점으로 붙고 모든 국민들이 그냥 마스크 쓰고 다니고 외출 안 시키고 뭐 이런 수준의 대응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 이런 모습들이 세월호 이후에 한국 사회가 좀 개선점을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형용 모순일 수는 있는데 적폐청산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과거형이잖아요.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자체의 어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적 의미를 좀 담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국민적 공감대를 더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들었어요. 네, 그런 이 자리에서 들었고 세월호 관련된 취재나 기사는 아마 기자들이면 누구든 평생 아마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무게감이. 그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안산에서 행진할 때 갔었었는데 꺼지라고. 근데 뭐로 말을 못했던 그 기억이 제가 갖고 있는 세월호 참사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막 다 기자들 꺼지라고. 뭐 가리지도 않았어요. 뭐 MBC 꺼져라, KBS 꺼져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자들 다 꺼지라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막 10대 애들한테 막 듣는데 너무 막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스토리도 많아요. 진짜. 뭐 더 많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와 관련돼서 취재를 해서 아마 그런 그 반성해야 할 지점들을 안 갖고 있는 기자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자산이 돼서 우리도 좀 정신 좀 바짝 차리고 그렇게 이제 5주기를 좀 맞이하고 6주기를 맞이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도 전 그 세월호 이야기면 언제든 같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가 떠난 뒤 아무것도 잘하지 않을 것 같았지. 하지만 여전히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세상에 앞만 보고 가는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숨 쉬고
안고 찾아와